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 거기가 어디죠? 블레어 하우스. 최초로 3박을 하는 국가 원수라면서요. 보통은 공식 방문을 하면 2박만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3박이 허용이 돼서 뭐 굉장한 특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이 가서 미국 대통령께 누구죠? 조지 부시인가요? 부시였죠, 부시. 네. 이명박이 갔을 때. 골프카트요? 네, 골프카트 사건이 벌어질 때 워싱턴에서 2박 3일 했던 이유가요. 그 일이 2박 3일짜리 일이 아니고 그 숙소가 2박밖에 할 수 없어서 2박 3일이 됐대요. 예,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다 2박이에요. 국빈으로 되든 뭐 초청을 받으면 2박인데 특별히 문 대통령 왔을 때 지금 3박이 허용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타진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청와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청와대도 다른 숙소를 구하고 있으면서 미국하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는 이 인원도 많고 하잖아요. 지금 수행 인원도 많고 네. 하기 때문에 웬만한 숙소를 나눠서 잡기도 너무 힘들고 여기가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영빈관 같은 건데 객실은 115개 정도 된다고 오, 해요. 크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 수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동이 4개 동인가 이렇게 있는데 오. 원래는 전직 대통령이 하나 기증한 것부터 그게 시작됐대요. 뭐 그건 뭐 우리가 뭐 몰라도 되는 것이고 어찌됐건 그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런 시각들 있잖아요. 트럼프는 이상한 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당하고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시각도 하나 있고 실제로 트럼프는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뭐하러 가느냐? 고자 하는 게 뭔데? 이런 시각도 있고 근데 그걸 좀 색다르게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 회담이 누구에게 더 득일까? 그러니까 성사 자체. 이제 그거 이제 블레어 하우스인가 거기를 이제 뭐 3일 쓰기 하는 것이 특혜다고 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트럼프가 더 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논두장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초청으로 가는 건데. 예.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3박이 왜 이슈화가 되냐면요. 오바마가 일이 있어서 거기를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부킹이 있어가지고 오바마가 사용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게 관리가 되는 블레어 하우스가 그 정도로 관리가 돼서 이게 2박인데 3박으로 연장해줬다라는 게 이슈화가 되는 겁니다. 오바마가 그때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거기서 머물어요. 끝나고 난 다음이라든지 그 트랜지션 기간 있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대통령, 나간 대통령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때 아마 호주에서 누구가 오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기간이 겹친다고 해가지고 오바마도 퇴짜 맞은 곳이라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을 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국빈으로 이제 초청받아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생겼었대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초청받아가지고 갔을 때도 여왕이 거기 성 정문까지 나와가지고 마중 나와서 이제 모시고 들어간 것도 무슨 뭐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처음이고, 뭐 터키에 갔을 때도 터키에 세계에서 가장 큰 샹들리에가 있대요. 뭐 4점 몇 톤 하는 엄청나게 큰 샹들리에가 있는데 그게 지난 200년 동안 한 번도 켠 적이 없었대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초청으로 갔을 때 환영식에서 200년 만에 처음으로 불을 밝혔대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그러니까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블레어 하우스 하룻밤 더 자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역사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큰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이 대접받았거든요. 맞아. 맞습니다. 근데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블레어 하우스에서 2013년에 방미를 했을 때 매트리스가 맞네 안 맞네 해가지고 빼네 안 빼네 했었죠. 아이고 부끄럽다. 진짜 병맛이다 진짜. 그때 그러면은 윤창중이 머물렀던 것도 거기인가? 문창준 그건 호텔. 호텔. 윤창중 블레어 하우스에 못 들어간 거예요? 블레어 하우스에 머무를 수 없는 무슨 방문이었나? 근데 2박만 되기 때문에 기타 일정, 그러니까 한인회 방문하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곳에 가야 되니까요. 꼭 워싱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건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외교
안 될 것 같고 막 떼부릴 것 같고 막 이상하게 악수질이나 이상하게 해가지고 상대방 모욕 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트럼프가 얻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트럼프 스타일로만 보면은 대선 공약 같은 걸로 해서 나는 우리나라 국익만 챙길 거야. 뭐 FTA를 재협상 하자라든지, 그러니까 미군 주둔 분담금을 뭐 더 내라든지, 사드 니들 돈 주고 사가라든지, 그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얻어올 건 딱 하나입니다. 북한이 노력하면 한국과 미국이 노력해서 제재를 푸는 방향으로 해서, 뭐 물론 전제는 있겠죠. 북핵을 뭐 포기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동북아시아 또는 지구의 어떤 평화를 위해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메시지만 따와도 저는 굉장한 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가지고 날개를 다는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당신이 노력해주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게. 이것만 하나만 가져와도 된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정치용으로서 트럼프하고의 합의된 한국 정부가 북한하고 이렇게 직접 대화하겠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포괄적으로 합의하자라는 메시지만 들어가 있어도 문장이 아니라 그런 맥락 안에 메시지만 들어가 있어도 언론들이 앞으로 이제 그 대북 대화가 진행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악랄하게 활용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 메시지만 확보하고 와도 일단 최소한의 성과는 확보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그 제일 먼저 말했던 메시지가 대북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북한을 둘러싼 모든 그 육자 회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북한과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대북 대화를 재개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빨갱이, 뭐 전쟁 논리, 뭐 종북 논리 나올 테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도 독립국가로서 독립 채널로 1대1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일이라는 건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제 생각이고요. 기대는 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만 따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거기까지 가서 갖고 온 게 없다 그러면 또 조중동의 언론들이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꼴 거예요. 얻은 게 별로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애교 그러면서 계속 우려먹을 거라고. 상징성 있는 것을 하나 갖고 오는 거는 결정돼 있죠. 문정왕후 어보 반환 결정이 됐고요. 안민석 의원이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혹시 그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여러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대통령 전용기 이름이 코드1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래 85년부터 운항했던 코드1이 보잉 737기였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 그걸 똑같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85년에 썼는데 2002년 넘어서까지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노후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를 바꾸자.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여당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 이야기를 발의를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바꾼 건 박근혜 때. 제 기억에 그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그 전용기 새 걸로 교체하자. 그렇죠. 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악랄하게 또 죽었죠.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나요? 야당인 한나라당이었을 거예요. 걔네들이 결사 반대를 해서 못 탔고요. 이명박이 들어오면서 이명박이 그때부터 그래서 그거를 임대로 바꿔요. 비행기를 임대했어요. 대통령 전용기를. 그리고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줬어요. 돈을. 그러니까 거기서도 해먹은 것 같아. 그래서 한동안 대한항공이 다녔었죠. 네, 그 임대 비행기 대한항공 그거 썼었고요. 그걸 박근혜 때 와가지고 또 한 번 슈킹을 더 친 것 같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을 번갈아 썼대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전용기 바꾸자 했던 혜택을 사실 박근혜 때 본 거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2020년까지 전용기 계획이 돼 있다고 하고요. 대통령을 태우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전투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들이 거기 장착이 돼 있다. 그 호위 전투기도 계속 그 비행을 같이 하잖아요. 그건 영공에 있을 때는 호위 전투기가 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공에 있을 때는 호위 전투기가 붙어요. 보통은 아마 F-16이 붙거나 F-14가 붙어서 갈 거고요. 장거리니까 F-14가 붙을 확률도 높아요. 그리고 비행기에 기본적으로 플레어, 미사일, 열추적 미사일을 방어하는 플레어, 그다음에 재밍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 있었죠. 예. 해리슨 포드 나오. 거기 문재인 대통령이 또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 특전사 출신. 훨씬 대통령인데 잘하죠. 훨씬 잘하죠. 폭발물도 다루는데 낙하산도 그러네. 타고. 그러네. 자, 여기서 퀴즈. 대통령 전용기의 최고 시속은 얼마일까요? 제일 가까운 분에게 만 원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KTX가 사실 300km 정도 간다고 그러죠. 그 비행기가 뭐였죠, 모델이? 고민을 해요. 그냥 지르면 되는데. 600. 보잉 747-400. 아, 747-400이에요? 아, 747-400이면 747-400이면은 아마 한 850km 정도라고 시속. 아까 700, 네. 850, 다음 600. 600. KTX 2배 빠르다고? 네. 다음 저도 한 800 정도 생각을 했는데 조종서의 따님께서 틀렸나요? 자 보잉 747-400의 최고 시속은 980km. 980. 내가 제일 가깝다. 1000km에 가까운 시속. 예, 마크 할래다가 아, 그건 예. 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좀 하네요. 많이 늘었네요, 속도가. 만약에 지금 마차님 속도로 가면은요 굉장히 오래 걸려 짜증날 거예요. KTX보다 빠르면 뭐 만족합니다. 근데 실제로 KTX가 300km 정도 가잖아요. 네. 제가 듣고 있기는 500km까지도 개발이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작년인가요? 음속으로 가는 거를 발명을 했는데 결정적인 건 제동 장치를 못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모래에 부딪혀요. 그 실험하는 영상을 보면 음속이라고 하면은 지금 초속 340m 정도 가는 거죠. 예. 계산하면 빨리 해봐요. 맞습니다. 초속 340만. 아니 시속으로 되면 얼마나 되겠냐고 한 시간에. 매우 빠릅니다. 1224km입니다. 음속에 가깝네요.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1224km. 딱 비치네. 1.24.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외교 의전 규정이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은 국빈 방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빈 방문은 YS하고 DJ가 국빈 방문으로 간 적이 있었고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실무 방문이에요. 그래서 오피셜 워킹 비짓이라 그래가지고 일하러 가신다고. 네. 그래서 국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비용은 저희가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국빈 방문인 것처럼 보도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때는 그랬었죠. 근데 초청 방문인 건 맞아요. 네, 가면은 네. 국빈 대우에 예우는 하기로 음. 되어 있고요. 다만 공식 실무 방문 외에 공식 방문이 있는데 공식 방문 밑에 실무 방문이 또 있어요. 그건 그냥 워킹 비짓이죠.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그리고 503호가 갔던 게 실무 방문입니다. 자, 트윗 보겠습니다. 그 트윗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라는 계정에서 코드원 오르는 그 장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숙 여사 손을 잡고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하트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네요. 앞으로 우리나라 남편분들 신경 많이 쓰셔야겠어요. 그런 거 안 하면 저처럼 이혼당합니다. 문바라기님의 트윗입니다.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에 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를 갖춰주자. 대한민국 언론, 문 대통령이 미국을 불편하게 한다. 대한민국 야당, 문 대통령은 왜 미국을 자극하려고 하는가? 이러고 있음 정말 한심하다. 워킹어느무님의 트윗입니다. 미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 보고 있는데도 벌써 보고 싶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문바라기님의 트윗입니다. 백악관의 공식 만찬을 여는 외국 정상 부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최초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헐뜯고 흠집 내려는 언론과 야당이 배아파할 소식이다. 미국이 속내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정도 예를 갖추는데 대한민국 야당과 언론만 심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백악관의 공식 만찬을 여는 외국 정상 부부가 최초라는 이야기는 트럼프 정부 때 최초라는 이야기예요. 이전에 인도 모디 총리가 트럼프 방문했을 때는 그냥 단독 초청 만찬이었고요. 이전에 MB가 갔을 때는 백악관이 아닌 곳에서 비공식 만찬을 했었던 거고요. 503호가 갔을 때는 만찬이 아니라 오찬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모디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하고 이런 회담을 하고 그쪽에서는 무기와 경제적인 거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인디아 쪽에서는 얻었다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하 응신님의 트윗입니다. 어찌나 멋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인지 건강히 다녀오시길. 미국에선 역대 최고 대우라 하던데 영국, 독일, 프랑스, 네팔, 사우디, 필리핀, 브라질 등등 우리 대통령 국빈으로 초대한대. 이게 국격이거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검찰이 지금 국민의당의 이유미 씨를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얘기는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 더 하도록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뭐 금방 오시는데 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달 초에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G20, 예, G20. 박근혜 씨하고 엄청나게 비교됐던 그분 있죠 거기에. 메르켈. 예. 옷 안 갈아입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안 갈아입는 게 아니고. 예, 예. 같은 옷 입는 걸로 유명하신 분. 박근혜 씨하고 완전 다르게 머리 막 젖은 채로 출근하시는 분. 바로 그분 만나실 것 같고요. 그분도 문재인 대통령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생긴 국가원수. 여러 번 만나봐야지. 그분도 그러면. 예. 아이, 벌써 보고 싶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 거기가 어디죠? 블레어 하우스. 최초로 3박을 하는 국가원수라면서요. 보통은 공식 방문을 하면 2박만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3박이 허용이 돼서 뭐 굉장한 특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이 가서 미국 대통령께 누구죠? 조지 부시인가요? 부시였죠, 부시. 네. 이명박이 갔을 때. 골프카트요? 네, 골프카트 사건이 벌어질 때 워싱턴에서 2박 3일 했던 이유가요. 그 일이 2박 3일짜리 일이 아니고 그 숙소가 2박밖에 할 수 없어서 2박 3일이 됐대요. 예, 예.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다 2박이에요. 국빈으로 되든 뭐 초청을 받으면 2박인데 특별히 문 대통령 왔을 때 지금 3박이 허용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타진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청와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청와대도 다른 숙소를 구하고 있으면서 미국하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는 이 인원도 많고 하잖아요. 지금 수행 인원도 많고 네. 하기 때문에 웬만한 숙소를 나눠서 잡기도 너무 힘들고 여기가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영빈관 같은 건데 객실은 115개 정도 된다고 오, 해요. 크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 수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동이 4개 동인가 이렇게 있는데 오. 원래는 전직 대통령이 하나 기증한 것부터 그게 시작됐대요. 담이라든지 그 트랜지션 기간 있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대통령, 나간 대통령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때 아마 호주에서 누구가 오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기간이 그 겹친다고 해가지고 오바마도 이제 퇴짜 맞은 곳이라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을 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국빈으로 이제 초청받아서 그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생겼었대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초청받아가지고 갔을 때도 여왕이 거기 성 정문까지 나와가지고 그 마중 나와서 이제 모시고 들어간 것도 무슨 뭐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처음이고, 뭐 터키에 갔을 때도 터키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샹들리에가 있대요. 그 뭐 4점 몇 톤 하는 그 엄청나게 큰 샹들리에가 있는데 그게 지난 200년 동안 한 번도 켠 적이 없었대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초청으로 갔을 때 그 환영식에서 그 200년 만에 처음으로 불을 밝혔대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그러니까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건 뭐 우리가 뭐 몰라도 되는 것이고 어찌됐건 그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런 시각들 있잖아요. 트럼프는 이상한 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당하고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시각도 하나 있고 실제로 트럼프는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뭐하러 가느냐? 고자 하는 게 뭔데? 이런 시각도 있고 근데 그걸 좀 색다르게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 회담이 누구에게 더 득일까? 그러니까 성사 자체. 이제 그거 이제 블레어 하우스인가 거기를 이제 뭐 3일 쓰기 하는 것이 특혜다고 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트럼프가 더 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논두장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초청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3박이 왜 이슈화가 되냐면요. 오바마가 일이 있어서 거기를 그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부킹이 있어가지고 오바마가 사용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게 관리가 되는 블레어 하우스가 그 정도로 관리가 돼서 이게 2박인데 3박으로 연장해줬다라는 게 이슈화가 되는 겁니다. 오바마가 그때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거기서 머물어요. 끝나고 난 사실 이 블레어 하우스 이게 하룻밤 더 자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역사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큰 배려를 하고 그 양보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대접받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블레어 하우스에서 2013년에 방미를 했을 때 매트리스가 맞네 안 맞네 해가지고 빼네 안 빼네 했었죠. 아이고 부끄럽다. 아이고. 진짜 병맛이다 진짜. 그때 그러면은 그 윤창중이 머물렀던 것도 거긴가? 문창준 그건 호텔. 호텔. 윤창중 그 블레이어 하우스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블레이어 하우스에 머무를 수 없는 무슨 방문이었나? 근데 2박만 되기 때문에 기타 일정, 그러니까 한인에 방문하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곳에 가야 되니까요. 꼭 워싱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건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외교 안 될 것 같고 막 떼부릴 것 같고 막 이상하게 악수질이나 이상하게 해가지고 상대방 모욕 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트럼프가 얻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트럼프 스타일로만 보면은 대선 공약 같은 걸로 해서 나는 우리나라 국익만 챙길 거야. 뭐 FTA를 재협상하자라든지, 그러니까 미군 주둔 분담금을 뭐 더 내라든지, 사드 니들 돈 주고 사가라든지, 그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얻어올 건 딱 하나입니다. 북한이 노력하면 한국과 미국이 노력해서 제재를 푸는 방향으로 해서 뭐 물론 전제는 있겠죠. 북핵을 뭐 포기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동북아시아 또는 지구의 어떤 평화를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메시지만 따와도 저는 굉장한 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가지고 날개를 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당신이 노력해주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게. 이것만 하나만 가져와도 된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정치용으로서 트럼프하고의 합의된 한국 정부가 북한하고 이렇게 직접 대화하겠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포괄적으로 합의하자라는 메시지만 들어가 있어도 문장이 아니라 그런 맥락 안에 메시지만 들어가 있어도 언론들이 앞으로 이제 그 대북 대화가 진행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악랄하게 활용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 메시지만 확보하고 와도 일단 최소한의 성과는 확보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그 제일 먼저 말했던 메시지가 대북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북한을 둘러싼 모든 그 육자 회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북한과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대북 대화를 재개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빨갱이, 뭐 전쟁 논리, 뭐 종북